네, 홍성규의 진보TV 주간 뉴스 브리핑 세상을 보는 눈 11월 셋째 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약간의 사고가 좀 있었어요. 제가 보통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뉴스를 간추려서 저는 일요일 날 보통 녹음을 하고요.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작업을 해서 화요일 밤이나 아니면 늦더라도 수요일 날 오전에 출근하실 때에는 들어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지난주에는 또 약간 서둘렀거든요. 그래서 편집이 월요일 날 다 끝났어요. 그런데 약간의 좀 사고가 생겨가지고 금요일 날 엊그저께 늦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스러웠는데 문제는 730명이 훌쩍 넘는 저의 이 소중한 구독자분들 중에서 아무도 저에게 왜 이번 주에는 방송이 안 올라오지? 이런 질문과 항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서운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잘 보고 계신다고 했는데 일단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홍성규의 진보TV 주간 뉴스 브리핑은 빠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빠지는 경우에는 제가 미리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는 항의 전화를 많이 해주셔도 그것이 저한테는 엄청나게 좋은 영양제와 응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제대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11월 21일 홍성규의 주간 뉴스 브리핑 세상을 보는 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날 나왔던 기사인데요. 제목이 외주화가 키운 불통의 늪, 죽어도 메워지지 않았다라는 기사입니다. 산업재해와 관련된 소식이고요. 위험의 외주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보고서가 나왔다는 소식이라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대한민국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가 무려 882명이라고 합니다. 1년이 365일이니까요. 하루에 2명 내지 3명이 매일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출근했던 일터에서 죽어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슬픈 그리고 안타깝고 분노스러운 내용이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동의 청원이나 이런 것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질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왜 끊임없이 노동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산업재해는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그리고 산업재해가 한번 일어났던 공장에서, 현장에서, 그것도 엄청난 대기업인데요. 이런 현장에서 왜 끊임없이 산업재해가 이어지고 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연구들을 좀 해보셨네요. 산업재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팀이 대표적인 산재 다발 사업장인 현대중공업, 보세요. 현대중공업은 엄청나게 큰 대기업 중에 대기업이잖아요. 이 현대중공업이 사실은 산재,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또 굉장히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거든요. 2014년 이후에 이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했던 산업재해 사망사고 중에서 35건을 분석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현대중공업 중대재해 사고백서 1권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에서 의뢰를 했어요. 이것도 참 사실은 저는 좀 약간 요 대목에서도 분노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산업재해 사고가 빈발하면 회사 입장에서 이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노동조합에서 왜 우리 현장에서는 산업재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지? 이런 연구를 용역을 의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금속노조 법률원에 계신 변호사님, 그리고 교수, 그리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연구원, 이렇게 세 분께서 함께 연구 보고서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그 연구 결과, 보고서의 결과를 먼저 요약을 해드리면요. 일단 지난 2014년 이후에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했던 산재 사망사고, 아까 제가 35건이라고 했잖아요. 35건 가운데 하청 노동자의 중대재해가 원청에 비해서 3배 이상 많았어요. 하청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26건, 그리고 원청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8건, 그리고 한 건은 미상 이렇게 나왔네요. 하청 노동자가 훨씬 더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원청 사망사고 가운데서도 하청이 맡은 공정과 연결된 작업 도중에
안전소통 부재로,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들이 막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분리를 시켜버린 거죠, 하청업체로. 이러다 보니까 서로 같은 일, 연결된 일을 하고 있는데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하다는 거죠. 연구에서 분석된 기술적, 관리적, 제도적 원인 중에 상당수는 대규모 외주화로 인해서 발생되는 현상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공정 분야별 외주화, 낮은 수준의 하청 관리, 그리고 외주화로 인한 촉박한 공사 기한, 빨리빨리 해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산재 사고의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꼽았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난 2016년 4월 달에 한 노동자가 현장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사망을 하셨는데요. 이 노동자는 이 굴착기, 잘못 조립된 굴착기를 정비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굴착기 한 대를 두고 정비하는 일은 이쪽 하청업체를 두고, 움직이는 굴착기를 운용하는 일은 또 이쪽 하청업체에 두고, 이렇게 서로 나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노동자가 이 고장난 굴착기를 정비하려고 들어갔는데, 이 노동자가 들어가 있는 걸 모르고 굴착기를 운용하는 노동자는 굴착기를 움직이는 버튼을 눌렀던 거죠. 그래서 노동자가 있는 상황에서 굴착기가 움직이면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큰 기업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산업재해들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운영하는 노동자와 정비하는 노동자가 서로 소통을 할 수 있었다면, 지금 정비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이따 운영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만 되더라도 안타까운 노동자의 죽음은 없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방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서 조각조각 내서 외주화를 주다 보니까, 하청을 주다 보니까 이런 소통이 부재에서 일어나는 산업재해가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이 비슷한 재해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지난해 7월에는 삼표 시멘트 공장에서 비슷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시멘트 공장에 있는 노동조합의 지부장의 증언에 따르면 산업재해를 당했던 노동자에게는 무전기가 없어서 설비 담당자와 연락을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무전기 지급을 요구했는데, 회사 측에서는 원청 노동자가 일하는 무전기의 주파수와 하청 노동자가 일하는 무전기의 주파수를 서로 또 다르게 해가지고 무전기를 지급을 한 사례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럼 어떻게 소통을 하라는 말이겠습니까? 이런 소통이 부재한 상황에서 끊임없이 우리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듯 원청과 하청, 그리고 하청과 하청 사이에서 벌어지는 위험 소통의 공백은 우리 노동자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적인 위협 요인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불법 파견 시비를 우려하면서 원청에서는 불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안전을 위한 관리 감독조차 꺼린다는 거죠. 이게 정말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사실은 하청을 줄 필요가 없는 일들까지 하청을 주고 나서 이것이 불법 시비가 있을까봐 안전 대책을, 총괄적인 안전 점검을 원청이 꺼리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무엇을 위한 공장이고 무엇을 위한 산업이고 무엇을 위한 생산인지 모르겠습니다. 노동자들이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어처구니 없는 사고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도대체 이 시스템이 왜 필요한 걸까요?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가장 먼저 방문했던 곳이 인국공, 인천국제공항 아니었습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이 되는 줄 알았죠. 그러나 공공 부분에서조차 자회사를 이용한, 편법을 이용한 이런 정규직 아닌 정규직, 그래서 준규직이라는 용어까지 심지어 나왔잖아요. 저는 정부가 사실은 전체를 한꺼번에 바꿀 수 없을 때에는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부터 이 비정규직, 하청노동 이런 것들을 없애는 일을 바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이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사실은 그 속에서 우리 노동자들의 안전도 지켜지겠죠. 우리는 그런 요구들을 하면서 지금도 계속 싸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다고 하면 왜 파업을 하는지, 파업의 이유가 무엇인지, 사실은 이것을 언론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 언론의 기조들은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니까 일반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될 전망이다, 이런 식으로 사실 언론 보도를 하잖아요. 홍성규 진보TV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노동자들이 왜 파업에 나섰을까?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뉴스는요, 철도노조의 선정국장님과 성함이 백남희 선정국장님이시네요. 그리고 화물연대 본부의 박연수 정책기획실장님이 이번 파업을 왜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기고글 2개를 엮은 거예요. 우리 철도 노동자와 화물 노동자의 파업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기고글을 읽어보시면, 직접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이 두 철도노조, 화물노조 둘 다 11월 25일, 오늘이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게 11월 21일이니까 사실 4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11월 25일 날 총파업을 예견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철도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 우리는 철도와 관련해서는 뭐 KTX 그리고 SRT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범국민 서명운동을 많이 벌였던 것도, 아니 도대체 똑같은,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철도인데 왜 SRT는 따로 있는 거야? 왜 분리를 시킨 거야? 이것 때문에 철도 하나로, 철도 통합 하나로 이런 그 서명운동 이런 것도 많이 벌였거든요. 이 철도노조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사실은 SRT가 따로 존재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SRT를 따로 분리하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도 많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움직일 수 있는 이 기본 근간 교통수단이잖아요. 이 철도가 하나로 통합되어야 된다,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는 전라선을 또 쪼개기를 해가지고 따로 이제 떼어내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철도노조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쪼개기를 하면서 SRT처럼 이렇게 분리를 하다 보면 각각의 철도 노선들이 다 사실은 민간에, 우리는 민영화라는 말도 사실은 쓰고 싶지 않죠. 사형화, 이렇게 공영, 사형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 민간에 사실은 또 이 분배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 서민들이 철도를 이용할 때에는 더더욱 불편함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철도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는 이유는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는 전라선 쪼개기를 막기 위한 파업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화물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는 이유는요, 모두 6가지 요구 조건을 걸고 있어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을 더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보장하라, 이런 얘기고요. 안전운임을 전차종, 전품목으로 확대해야 된다. 생존권 쟁취를 위한 운임 인상, 산재보험 전면 적용, 그리고 지입제 폐지, 지입제도 많이 들어보셨죠? 노동기본권 쟁취, 이상 6가지 요구를 가지고 화물 노동자들도 파업에 나서고 있는데요.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이 안전운임제가 가장 중요한데요. 뒤에 또 일몰제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화물연대가 2003년도에 출범하고 나서 가장 강력하게 요구했던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화물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도로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운임제, 표준운임제를 보장하라는 요구였어요. 그래서 끈질기게 싸워가지고 지난 2018년도에 이게 법제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2020년 1월부터 현재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당시에 법제를 할 때에도 수많은 이 사측이라든지 자본가들이라든지 이 보수 세력들의 반대 때문에 일몰제라는 말이 붙었던 거예요. 이 일몰제가 뭐냐면 몇 년이 지나면 이 법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당시에 꼬리표가 붙어 있었던 게 바로 3년 일몰제였어요. 2020년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으니까 2023년 1월이면 자동적으로 이 안전운임제라는 법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 이 안전운임제는 많은 효과들을, 아주 극소수에만 적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효과들을 냈었거든요. 예를 들면 당시에 자본이나 보수 세력의 반대로 안전운임 적용 대상이 전체 화물 노동자들한테 적용이 된 게 아니라 컨테이너나 시멘트 운송 화물 노동자로 한정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이 대수는요, 전체 화물 자동차가 41만 대라고 하면 그 중에서 약 2.6만 대밖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41만 대 중에서 한 2.6만 대, 정말 작은 숫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전운임제의 영향을 받는 화물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왜 고속도로 밤에 달리다 보면 화물자동차 되게 무섭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무섭지만 사실 화물노동자 입장에서는 밤을 새워가면서 야간 노동을 하는 것도 또 격심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게 되는 거죠. 이 화물 노동자의 생명권, 안전, 생존권에도 엄청나게 많은 그 악영향을 주고 있었던 것인데, 이 안전 운임제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은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사실은 좋은 노동 조건이라는 거를 몸소 체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화물연대의 요구는 뭐냐면, 안전 운임제가 3년 일몰제가 묶여 있는데 3년 일몰제를 떼라. 그리고 지금 전체의 극소수에만 해당되고 있는 안전 운임제를 41만 대 전체 화물 노동자 전체에 확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게 화물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고 있는, 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철도 노조와 화물 노동자들, 이 두 노동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이슈는요, 다 국토교통부와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지금까지 국토교통부는 나 몰라라 하면서 이 대화나 교섭에 응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철도노조와 화물노조에서 오는 11월 25일 날 같이 동시적으로 파업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미 화물 노동자들은요, 지난 10월 중순에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 동안 총투표를 다 마쳤어요. 화물 노동자들은 전국에 다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투표하기도 되게 어려우신데 5일 동안 투표를 해가지고 무려 70%가 넘는 노동자들이 참여를 해서 압도적으로 이 총파업과 관련된 투표가 가결이 됐고요. 철도노조는 최근에 투표를 하셨네요. 그래서 철도노조는 지난 18일 날까지 투표를 하셔가지고 전체 노조원 중에서 약 90%가 참여를 하셨고요. 67.2% 정도의 찬성률로 가결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25일 날 총파업을 앞두고 있으면서 국토교통부와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이 교섭과 이 요구 조건을 요구 조건을 관철하기 위한 이런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토교통부가 이 너무나도 정당하고 상식적인 우리 노동자들의 요구 조건에 응하지 않아서 11월 25일 날 철도노조와 화물노조에서 파업이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가짐은 내가 불편하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노동자들의 요구는 곧 우리 모두의 안전에도 직결되는 이런 요구들이기 때문에 많은 응원 그리고 성원 그리고 국토교통부에 대한 압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명대학교 AI학부 교수 안현식 교수님이요, 지역을 살리는 지름길은 준연방분권제다 라고 하는 기고글을 보내셨는데요. 준연방분권제, 지방자치나 지역분권과 연결된 말이겠죠. 제가 이 기사를 꼽은 이유는 사실은 이 방송에서 몇 차례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번 내년 3월 9일 날 있을 대선에서도 뭐 지금 대장동이니 뭐니 그리고 수도권의 집값들이 들썩이고 이런 것 때문에 부동산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될 텐데, 제가 아마 그런 말씀 지나가면서 드렸을 거예요. 수도권으로 집중이 되고 있는 이 현상을 개선하지 않고서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이 수도권에 전체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수도권으로 몰리려고 하죠. 수도권에서 집을 아무리 지어봤자 계속해서 차는 대신에 지역은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 교수님은 준연방분권제 이런 주장을 하셨네요. 잠깐만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새로운 지역의 시대를 위한 거의 유일한 선택은 준연방 지방분권이라는 새 틀이다. G7 국가 다수가 연방제를 택하고 있다는데요. 미국과 독일,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연방제 국가들이죠. 스위스도 물론 작은 국가이지만 연방제 국가입니다. 한국도 현재 광역지자체가 17개가 있죠.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까지를 포함해서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있는데요. 이런 광역자치단체 수준으로 준연방분권제를 시행해보면 어떻겠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6배 인구가 많은 미국에도 아시는 것처럼 50개의 주가 있고요. 우리보다 3천만 명 많은 2배까지는 약간 안 되는 독일 같은 경우도 16개 주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스위스는요, 인구가 8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주가요, 이 26개나 있다고 합니다. 26개 주에서 분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준연방제 같은 경우는 개헌과도 맞물려 있어요.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서, 개헌을 하지 않고서 이 준연방분권제를 시행하기는 어렵거든요. 지난번 대선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건설하겠다, 대선 공약이었거든요.
그러나 거의 시행이 되지 않았어요. 이런 얘기들이 대선이라는 공간에서 치열하게 논의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진보당의 공약을 또 막간을 이용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이 교수님이 제안하셨던 이 준연방분권제와 비슷한 공약을 진보당, 제가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진보당에서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진보당에서는 독립된 지방 자주분권을 실현하자, 그리고 3과 1터에서 자치분권을 실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역시 진보당에서도 구체적인 지점에서는 헌법 개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준연방분권제의 핵심은요, 지금도 사실은 광역자치단체가 있지만 이 광역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건 독립적인 재정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독립적인 재정 권한을 어떻게 정말 이 준연방 분권제라는 이름에 걸맞는 구조를 좀 만들어 줄 것인가, 이건 결국 헌법을 개정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진보당의 지방분권의 또 핵심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노동권과 관련해서 이 지방분권을 또 그 절묘하게 밀접하게 결합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필수 노동정책 이런 것들을 지방자치단체 수준으로 많이 이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도 노동특별시라든지 노동특별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역량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이 속에서 예를 들면 진보당 같은 경우는 광역자치단체 같은, 예를 들면 경기도 그러면 노동부지사를, 제가 살고 있는 화성시 그러면 노동부시장을 이렇게 두도록, 그리고 모든 광역자치단체마다 노동국을 공식적으로 설립을 해서 우리 노동자들에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이 권리들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 이런 공약들을 갖추고 있는 게 또 진보당의 지방분권 공약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윤미향 국회의원 모두 다 알고 계시죠? 민주당의 비례의원으로 당선이 되었다가 지금은 그 무소속 의원으로 나와 있고, 지난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나서 가장 맹렬한 폭격을 받았던 이 보수단체들로부터 그리고 검찰, 경찰 수사에 이르기까지 가장 맹렬한 폭격을 받았던 당사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목은요, 윤미향 보조금 부정수령을 입증하려던 검찰이 허탕만 쳤다라는 제목이에요. 사실은 윤미향 의원은 지금도 계속해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지난 19일 날도 그 재판이 있었는데 19일 날 다뤘던 재판의 내용이 보조금 관리법 위반 그리고 사기 등의 혐의와 관련한 공판이 있었어요. 일단 뭐 내용은 윤미향 의원이 그 정대협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로 일하던 지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횟수로 8년이죠. 이 8년 동안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을 운영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부터 총 3억 원가량의 국고 보조금 등을 부정 수령을 한 혐의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건데요. 혐의는 사실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 우리가 보통 큐레이터라고 부르죠.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을 했다. 두 번째는요, 보조금으로 지원된 인건비를, 즉 이 학예사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정대협 운영비로 썼다. 이게 이제 검찰이 이 윤미향 의원을 기소했던 이 두 가지 내용이었는데요. 윤미향 의원 측은 이날 충실히 반박을 하셨네요. 첫 번째는 학예사 자격증이 있는 이 정대협의 상근 활동가가 정대협 업무와 동시에 박물관 업무를 했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예를 들면 부정으로 이 인건비를 운영비로 썼다는 해당 활동가가 급여를 자발적으로 정대협에 기부한 것일 뿐이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을 수사 과정에서 다 이야기를 했음에도 검찰에서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날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고보조금 관련 업무를 맡았던 이 당사자도 실제로 그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거꾸로 검찰 측의 기소 내용을 뒤집는 이런 증언을 했죠. 예를 들면 제일 처음에는 불법이 맞다, 보조금이 운영비로 사용되는 건 범죄라고도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 이날 어떻게 좀 그 말을 다시 정정을 했냐면요, 검찰에서 내가 수사를 받을 때는 검찰이 영수증만 보고, 영수증이 거래 내역이 박물관에서 큐레이터로 이게 다시 정대협으로 간 이 정황만 보고 나는 진술을 했는데 사실은 활동가의 자발적인 의사를 살피지 않았다. 그래서 그때 제가 진술했던 것은 정확한 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이날
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김 씨는 활동가가 보조금으로 받은 급여를 정대협에 기부한 행위에 대해서는 문제 삼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기도 했죠. 제가 이 뉴스를 꼽았던 건 사실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윤미향 의원이 사방팔방에서 공격을 받았을 때는 언론에 거의 대서특필되면서 대문짝만하게 요란하게 이렇게 시끌벅적하더니 실제로 재판이 하나하나 진행되면서 이 혐의들이 하나하나 밝혀지는, 무혐의로 내지는 무죄로 밝혀지는 내용들은 제대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 않잖아요. 사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겪었죠. 예전에 통합진보당이 강제로 해산당했을 때에도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이른바 조작된 그 사건이 발표가 됐을 때에도 거의 몇 달 동안 떠들썩하게 언론들이 쫓아다녔지만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이후에 그만큼의 비중을 가지고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윤미향 의원의 이 윤미향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 이 재판 소식을 끌고 왔던 것은 실제로 윤미향 의원이 받았던 공격들 중에 상당 부분 사실은 사실이 아니라 허위였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그 궤적을 잘 쫓아갈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분노해야죠. 실제로 이런 허위 사실들을 알고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기소했던 검찰들, 여기에 부와 내동 함께 떠들었던 이 보수 언론들, 극우 언론들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좀 들었습니다. 정대협은 사실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시민사회 단체이기도 하죠. 지금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됐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사회 단체에 대한 보조금들을 계속해서 깎아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저는 비슷한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해 나간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행정의 곳곳의 영역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런 자세로 참여하는 것 또한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당연히 이런 것들은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그래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 재정적으로도 수많은 시민사회 단체들이 이 공적인 역할들을 민관협력, 민관거버넌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풍성하게 만들어왔던 과정이었는데 이 과정에 계속해서 철퇴를 내리려고 하는 게 바로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우익 정치의 일관된 노선이었죠. 지난 이명박 정권 때도 이 시민사회 단체가 다들 풍비박산 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들의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지난 윤미향 의원에 대한 공격들 역시 이와 맥락상 크게 다르지 않음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다섯 번째 소식은 국제면이라고 잡았는데요. 사실은 동물권 관련한 이야기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랑스에서 동물쇼를 금지하는 법이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프랑스 상원에서 현지 시각으로 지난 18일 날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공연을 금지하고 밍크 농장을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학대 근절 법안을 표결을 했습니다. 압도적으로 찬성이 되어서 가결이 됐고요. 프랑스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거치면 바로 발효가 될 텐데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야생동물을 이용한 서커스나 수족관의 돌고래쇼 이런 것들이 금지될 전망이고요. 동물학대 처벌을 대폭적으로 강화를 했고 새끼 고양이나 새끼 강아지 펫샵이라고 하죠. 이런 어린 동물들의 펫숍 거래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향후 2년 안에 사자나 호랑이나 곰이나 이런 야생동물들의 공연을 금지시키고 7년 뒤에는 소유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그 수족관의 돌고래쇼 같은 경우도 5년 안에 금지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프랑스의 마지막 남은 밍크 농장도 운영이 종료된다고 합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프랑스인 대다수가 야생동물의 서커스 금지를 지지를 하고 있고요. 이미 프랑스 전역에서는 이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약간 좀 이르다 싶은 내지는 빠른 것 같은 이 법안도요. 유럽 안에서는 굉장히 늦은 법안이라고 합니다. 이미 유럽 내 20개 국가들에서는 동물 공연을 금지하거나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프랑스의 동물권 단체와 환경단체 등에서는 이번 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미흡한 지점이 있다. 예를 들면 법안이 프랑스 남부 일부 도시의 지역 문화로 남아있는 소싸움 있죠. 투라든지 푸아그라, 거위나 오리의
간을 부풀려서 만드는 음식, 이런 농장 운영에 대해서는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동물권 관련한 논의들이 각계에서 풍성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또 많은 분들은 동시에 사람 살기도 어려운데 우리가 동물 이야기까지, 동물들의 권리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다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같이 논의하고 같이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차별금지법 얘기를 했을 때 벌써 4년 전이네요. 나중에 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장에서 차별금지법을 요구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은 나중에, 아직, 그리고 이것이 지금 4년이 지난 지금도 차별금지법을 포함해서 국민동의청원으로 제출되었던 법안들에 대해서 이번 국회의 임기 말까지 연장하는 결정이 법사위에서 지난번에 제가 소식을 전해드렸죠. 그런 결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 바로 우리가 논의를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다시 우리 진보당의, 제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진보당의 공약을 좀 살펴볼까요? 진보당의 공약들, 정책들 안에서도 동물권을 보장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공장식 축산 소비 감소를 위한 로드맵을 구축해야 된다. 공장식 축산 이런 건 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농장에서 도축장이나 가공장에 이르기까지 동물복지 실현으로 축산업 방향 전환의 디딤돌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도 담고 있고요. 동물권 보장을 위한 법, 제도 정비와 관련한 내용들도 진보당은 이미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개 식용이나 도살 금지를 법제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담고 있고요. 동물 실험에 대한 축소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동물을 학대하는 지역 축제들, 물고기를 맨손으로 이렇게 막 잡고 다른 동물들도 이런 지역 축제들에 대해서도 폐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번에 프랑스에서 입법을 했던 것처럼 동물 전시나 동물 쇼 중단, 그리고 동물원을 동물보호센터 등으로 전환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도 이미 진보당은 고민하고 담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수많은 진보당 당원들께서는 아니, 우리 당은 이렇게 먼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당원들이 또 모르시면 안 되잖아요. 같은 보조와 같은 호흡으로 우리 당에서는 어떤 고민들을 갖고 있을까? 노동이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문제들 뿐만이 아니라 진보당은 기후위기라든지 이런 동물권, 그리고 소수자 인권에 대해서도 풍성한 고민들을 담고 있습니다. 같은 호흡으로 가시죠. 네. 11월 셋째 주, 오늘도 이렇게 5가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날이 점점점 추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죠. 12월 1일부터는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 그런 날이잖아요.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여전히 좋아요, 구독, 알림 주변에 많이 알려주십시오. 즐거운 한 주 보내십시오.